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임백장 방송 양기자 시네마 TV버스 YCU 125화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잠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올해 몇 안 되는 한국 영화 흥행 성공 작품인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네, 영화 잠은 봉준호 감독의 연출부 출신 유재석 감독의 데뷔작으로 올해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초청되면서 관객의 기대를 한껏 모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를 최근 10년간 본 영화 중 가장 유니크한 공포라고까지 평했는데요. 잠은 둘이 함께라면 극복 못할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신혼부부 현수와 수진의 이야기입니다. 현수는 배우로 일하고 수진은 임신을 한 채로 회사에 다니는 중입니다. 수진은 어느 날 밤 현수가 손톱으로 제 뺨을 긋는 것을 목격합니다. 현수의 병명은 램수면 행동장애, 즉 목류병입니다. 둘은 처음만 하더라도 급작스레 닥친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현수가 오밤중의 사고로 애완견 후추를 죽이고 수진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그 둘의 사이가 서서히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잠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화는 파트마다 장르를 달리해서 관객에게 다채로운 장르적 재미를 선사합니다. 1부는 신혼부부의 알콩달콩한 생활을 다루는 코미디고 2부는 수진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스릴러입니다. 3부에 이르러 영화는 한국형 오컬트로 전환됩니다. 여러 장르를 넘나들면서 유재석 감독은 한국의 부부 생활에 대한 질문을 남깁니다. 네. 근데 정말 궁금했던 게 사실은 봉준호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긴 했지만 정말 유니크한 공포였는지. 유니크하긴 한데 가장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네. 좀 띄워주려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누구부터 이제 소감을 말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은 미성님부터 보셨는지. 저는 좀 되게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3장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형 오컬트라고 말하지만 약간 이게 한국형 오컬트라서 뭔가 장르를 가져온다기보다는 그냥 한국의 오컬트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좀 대비가 확 되는 게 1장에서 약간 그 신혼부부의 그런 알콩달콩한 것이 좀 그려지잖아요. 네. 근데 이때 그러니까 집에 되게 누구라도 꿈꿀 만한 그런 깔끔한 아파트에서 약간 이 둘이 생활하는 방식이 되게 생명보험 광고처럼 그려지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마음이 합니다. 막 이런 것처럼 되게 뭔가 이제 냉장고도 한번 괜히 열어보고 뭔가 그 광고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약간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그 김선영 배우가 약간 아파트 소개하는 그 장면이랑 약간 좀 겹쳐 보이면서 광고 같은. 네. 두 작품 사실 그 잠과 콘크리트 유토피아 둘 다 약간 한국을 되게 이 한국이라는 장소가 유지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되게 잘 까발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점에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영님은요? 저도 약간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가장 무방비한 상태잖아요. 수면 상태. 그 어떤 귀신이나 괴물 같은 우리가 정통적으로 무서워하는 공포의 존재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가장 무방비한 상태인 수면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활 깊숙이 파고든 공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공포가 합당하다고 생각이 됐었어요. 김경수님. 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나온 작품 한국 영화 중에 유니크한 편에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1부, 2부, 3부에 따라서 다른 재미를 선사해주기 때문에 이런 구성의 영화가 좀 드물기 때문에 좀 이런 작품들이 많아져야 되겠다는 게 일단 1차적인 감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민상 씨가 얘기하셨다시피 이 영화의 1부는 진짜 우리가 꿈꾸는 부부 생활? 우리가 SNS에서 돌아다니는 부부 생활인데 그 2부로 가면서 공포로 변하고 3부에서는 되게 기기해지잖아요. 이게 약간 필터링을 벗겨내는 과정 같다? 부부 생활에 대한. 그래가지고 이런 심층 해부가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3부를 보고서 한줄평에도 남기긴 했는데 경영학은 오컬트다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진짜 기업에서 PPT 하듯이 오컬트를 설파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물론 무속대 현대의학이라는 그 대립이 있기는 해도 그냥 그 둘을 엮는 건 자기개발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기개발이라고 생각하고 그 삼위일체를 만들어줘서 되게 재밌는 영화 아니었나. 한국 사회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전 그런 생각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제 제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사실 제가 주간양기제에서 이걸 안 했어요. 이 영화를 안 하면서 오늘 처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내년 1월 27일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결혼을 합니다. 네, 저도 오. 드디어 아, 결혼을 하고요. 오. 1월 27일 날. 그런데 짝. 결혼을 앞두고 이 상태에서 저 혼자 이 영화를 보니까 아이고. 이게 올해 최고의 공포 스릴러 영화이면은 틀림이 없다. 이거 보면서 이거 들으셔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사실 부부라는 말이 이제 어색하면서도 익숙해져야 되는 단어가 되고 저 맨날 요즘에 이제 사실 저는 준비를 거의 안 합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이건 솔직히 말해야지. 준비는 거의 이제 방구석 미스님이 알아서 잘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톡창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뭐 신부님, 신랑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 자체가 너무 어색하면서도 그냥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단어가 된 거거든요. 마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부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서로 다른 이불을 덮고 자던 어떤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 사랑을 하고 결국 한 이불을 덮는 사이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일상에서 가장 평화로워야 되는 순간이 바로 잠을 자는 순간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같이 청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잠이라는 자체가 이게 영화 제목부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또 다투는 순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화해하고 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올해 스릴러 공포 영화 통틀어서 제일 와닿았고 문제는 이게 사실 이 감독의 왜냐면 이 감독이 이거 시나리오 대충 언제 썼을지 감이 딱 왔는데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찾아보니까 신혼부부. 이게 유재석 감독이 사실 심지어 저랑 동갑입니다. 놀랍게도 동갑인데 영화 전공이 사실 이분이 아니세요. 이 감독님이. 그래서 이 대학교 때 문예 창작 강좌를 수강했는데 거기서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거에 관심을 가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입대 이후에 수많은 영화를 이제 또 보면서 영화 열정 쌓고 제대 후에 영화 동아리에 들어가서 단편 영화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영상편지라는 2014년 작품이 서울독립영화제 경쟁 부문에 또 이름을 올렸고 뭐 부탁이라는 작품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코리안 판타스 단편 작품상 받으면서 영화계에 입문을 한 거죠. 그래서 왜 봉준호 감독이 왜 유니크 얘기를 했냐면은 봉준호 감독 옥자에서 연출부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김용화 감독의 신과 함께 제화벌을 쓴 사운드 코디네이터 들어갔고 뭐 이렇게 좀 이력이 다양해요. 자, 이창동 감독 버닝에서는 영문 자막 번역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영화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력을 쌓으면서 이번이 각본과 연출을 처음으로 장편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결혼을 앞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화두 올바른 결혼 생활은 무엇이고 부부가 문제에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녹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캐릭터 연구를 이제 하면은 두 캐릭터 연구 반반을 하면서 제가 많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제 상황이. 이게 너무 좋더라고. 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오버랩되면서 네. 왔는데 먼저 다른 분들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정유미 씨 연기한 수진부터 캐릭터를 분석한다면은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 하면 될까요? 그 수진이랑 캐릭터가 믿은 그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 둘이 함께라면 극복 못할 일이 없다. 네. 거의 저거죠. 네. 가훈이죠, 가훈. 네, 가훈이고 사실상 이제 수진이 더 뭔가 신봉하고 더 뭔가 밀어붙이는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되게 뭔가 둘 함께 극복이란 되게 추상적인 말들이 되게 어쩌면 추상적이고 이것을 지탱하고 있는 집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취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도 사실 뭐 그 이선균 현수죠. 현수가 차에 가서 자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냈을 건데 함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되게 이제 현수를 붙잡아두면서 이 모든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휩싸이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걸 되게 진정성 있게 믿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고통이나 어떤 분열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대기업 팀장이고 솔직히 인생을 유추해 보았을 때 쭉 잘 나갔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어머니도 비싼 그 부적 같은 거 계속 사다 주신 거 보면 중산층일 거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지는 그 중산층 이외의 세계를 보지 못한 세계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현수는 어쨌건 배우 역할을 하는데 배우가 단역 배우로 이렇게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프리랜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배우가 못하는 것을 자기가 경제적으로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 사람은 중산층에서 꿈꾸는 결혼의 환상을 그대로 가지고 결혼을 했고 일부의 수진이 보는 결혼 생활, 그 2부에서 보는 수진의 결혼 생활, 이 둘이 다른 이유가 중산층이라는 환상이 벗겨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수진이 우리 한국인이 보통이라고 가정하는 중산층의 결혼 생활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저 그래서 수진 캐릭터가 재밌었습니다. 그걸 정유미가 연기한 것도. 맞아요. 저는 약간 민상님 의견에 좀 덧붙여서 이 수진이라는 인물이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인물이어서 조금 더 약간 현수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가족에게서 그러니까 현수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신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차에서 자든 아니면 밖에서 숙소를 구해서 잔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수진이 만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가족이랑 분리되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는 인물로 보였어요. 저는 사실 이제 이게 롯데 엔터테인먼트 배급 영화니까 은연중에 롯데 그 대기업 정책 그래도 빠방하게 이제 뭔가 휴가를 내주고 육아휴직 뭔가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느낌상 막 그런 느낌 딱 들더라고요. 육아휴직인가 막 이런 거 잘 챙겨주잖아요. 맨날 그 한때 롯데 CF 그거 있잖아, 함께 가는 친구 롯데 하면서 막 육아휴직 그거 엄청나게 보여줬잖아요. 강조했잖아. 네. 그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아무튼 갑자기 그거 현수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연극 배우 출신, 그러니까 이 두 배우 관계가 사실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적인 거라는 역할이 완전히 반대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경제적 주체는 보통 이제 이런 영화 보면 남성이 경제적 주체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여기서도 경제적 주체는 분명히 아내예요. 네. 네, 맞아요. 아내가 경제적 주체인데 그냥 항상 보면은 뭔가 이제 쉽게 말하면 현수한 캐릭터가 내가 가장이어야 되는데라는 부담감이 너무나 눌려져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정확히 저랑 똑같은 거예요. 뭔가 방구석 미스님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 그런 이제 향후 몇 년 이후에는 뭔가 더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약간 그런 영화 보내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이거. 야, 거기서 보면은 여기서 뭐 현수 보면 계속 오빠라 부르잖아요. 계속 오빠라 불러요. 네. 이렇게 다가갔는데 나는 심지어 오빠도 안 불러 이제. 물론 너무 많이 여기는 연애가 그렇게 오래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저희는 뭐 거의 10년 다 돼가니까 뭐 사실 뭐 이미 그럴 얘기할 시기는 이미 지났죠. 네. 그러니까 여기 딱 그 3장 그 이후 완전 그 이후 세대야. 무슨 프레젠테이션 하면 다행히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없어요 요즘. 네. 아무튼 그런 그래서 저는 이 캐릭터 너무 공감된 거예요. 심지어 수면 장애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장애라면 장애죠. 코골이가 있으니까. 네. 이 코골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게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나왔어도 이거를 그러면은 나도 따로 자면 돼. 그래서 나도 최근에 나 제 방 다른 방 가가지고 그냥 차에 그냥 거기 있어 그냥 누워서 잔 적도 있었죠. 도저히 이게 안 된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와닿는 거예요. 이런 게. 심지어 여기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해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가 사실 제일 크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제일 큰데 이것도 와닿았고 그래서 이 감독이 예사 감독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하필 이게 일반 시사회인데 잠옷 입고 오는 뭐 파자마 시사회 해가지고 근데 감독님 파자마를 입고 오시더라고. 귀엽게 아주 곰 파자마 곰 되어 있는 참 신기했어요. 참. 그리고 네. 어쨌건 이선균이 연기한 그 현수 캐릭터가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맨 마지막 결말이 어쨌건 그 귀신이 네. 들린 것인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진짜 연기를 하는 것이 구분이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둘 다 너무 공감되는 해석인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내 안에 다른 귀신이 들려있어도 그거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치유할 수 있든 아니면 딱 한 번 속아주는 셈 치고 연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든 둘 다 가능한 선택지여가지고 이 캐릭터 배우라는 게 설정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둘 중 하나 쓰면 어떤 거 생각했어요? 저는 일단 둘 다 뭐 어쨌든 위기를 넘길 수 있다면 과연 연기였을까 빙이었을까? 그러니까 둘 다 위기를 넘길 수 있다면 둘 다 어느 쪽이나 했을 것 같아요. 현수. 근데 뭔가 저는 약간 연기라는 척도 살짝 들었어요. 이 빙의는 이전 단계에서 끝났을 것 같고, 네, 맞아요. 이전 단계에서 끝났고 지금은 한 번 더 하도 이제 세팅을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이거 사태를 더 이상
더 이상 이거는 안 되겠다. 네, 안 되겠다. 한번 속아줘야 해가지고 겠다. 이거 한번 속아줘야 되겠다. 어디까지 가는 이 막에서 아마 저는 어느 정도 그거는 나갔다고 생각해요. 빙의가 나갔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저도요. 3장은 아. 속아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일단 연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사실 어느 한쪽의 믿음으로 수렴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거라고 남편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연기를 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되게 이 잠이라는 영화가 너무 슬픈 멜로 영화 같기도 네. 하고 맞아요. 또 그리고 이게 미세하게 연기를 자세하게 보면 그 이성균 배우가 연기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어떤 호공을 쓸쓸한 눈빛으로 응시하는 보이네.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네, 그런 점에서 그냥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연기를 했구나라는 결말에 좀 더 마음이 끌렸던 네. 것 같아요. 정신병원까지 갔다 왔는데 심지어. 네, 네. 그럼에도 그러니까요. 만나지면 이건 진짜 큰일 나니까.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밑집의 할아버지 말투를 흉내내는 그런 씬으로 네. 아. 그 연기라는 것을 암시해주기도 하고 네. 흉내 안 텄어요. 그건.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도 뭔가 심정적으로 연기라는 쪽에 끌리는데 이게 현수가 배우진만 약간 계속 무명 배우였잖아요. 배역의 이름도 없고 약간 이제 네. 그 일일 아침 드라마에서 이제 거의 문 지키고 서 있는 경호원으로 나오기도 경호원, 하고. 네. 근데 이제 뭔가 이 밑집 노인을 연기하는 게 그전부터 계속 그 연습해오기도 했고 처음으로 뭔가 이제 캐릭터가 있는 네, 맞아요. 제대로 된 배역이 아니었나 저한테는 처음 아랫집 할아버지. 네, 아르지 말았지. 그게 처음 제대로 한 배역이고 처음 성공한 어떤 연기여서 그렇게 되게 부부 생활을 이후에 성공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니까요. 되게 긍정적인 결말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랑인가요? 사랑을 통해서 내가 네. 캐릭터를 얻을 수 있다. 아, 근데 그 아랫집 할아버지도 되게 문제적인 캐릭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 몰랐는데 어떤 데서 그냥 약간 트리비아처럼 본 거였는데 박춘기 할아버지의 그 춘기가 이름이 남녀 사이의 정욕 이런 의미라고 그 할아버지가 그런 데서도 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개 없이 애 없이 너랑 둘이서만 살고 싶다. 네, 그리고 둘이 아주 밤에서 하니까 아니, 아니 은근히 복선을 그래도 잘 회수를 해요. 네. 감독님이. 그런 점은 사실 봉준호 감독의 그런 첫 작품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뭔가 그런 깔아놓은 거를 어떻게든 회수한 능력, 이런 게 상당히 저는 좋았던 것 같고. 네, 그-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 영화 되게 재밌는 게 그 윗세대들이 계속 아랫세대의 그런 라이프를 탐나고 탐해하고 그걸 계속 침범하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그걸로 꿋꿋이 이겨나가는 약간 윗세대에 대한 저항처럼 느껴지기도 한 거예요. 춘기를 이렇게 몰아내는 게. 그래서 보면 모두가 약간 총 3명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정용이와 이성균과 이 할아버지가 있는데 네. 모두가 이제 2명만 남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둘만 남고 싶은데 네. 계속 셋이 돼버리는 이런. 뭔가 묘해지네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무튼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흥행이 성공한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요. 왜냐면은 거미집이 상당히 개봉 시기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거미집은 이거는 11월이나 그때쯤에 개봉했어야지 차라리 관객을 지금만큼은 더 모으지 않았을까. 지금 이건 너무 차혹하니까 지금 성적은. 맞아요. 거미집 그러니까 이런 중급 영화들, 그러니까 중급 예산의 영화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금 충무로 해서 심지어 티켓 고물가 시대에서 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를 적시에 제시한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는 예산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돈의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네. 이제 한국 상업 영화는 특히 왜냐면 투자자가 없으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다들 이제 시장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뭐 새로 작품을 찍는다 해도 그렇게까지 큰 예산을 안 준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 정도의 이야기를 뽑아낸다는 거는 앞으로 이런 작품들 어떻게 하면은 이제 심지어 새로운 세대, 아까 말한 새로운 세대의 관객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또 제 나이 또래 감독이 사실은 원래는 지금 입봉이 아니야. 지금 한 2-3편 정도 찍고 있어야 되거든요. 제 나이 정도면. 근데 이제 입봉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늦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상업 영화에서 30대 감독들이 원래 좀 일어서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성공하기 저는 너무나 다행이다 싶었어요.
혹시 이 영화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이 더 있으시다면 있을까요? 아, 마지막에 PPT를 꿋꿋이 하는 모습 너무 한국스러운 풍경이다 싶었고 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팀장이니까 근데 PPT가 생각보다 팀장님 실력치고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던데. 그러니까요. 네. 미리 캔버스만 썼어도 미리 캔버스만 썼어도 아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경영은 오컬트다라는 얘기를 보고 얘기를 한 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건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약간 믿음 혹은 이런 키워드를 불러놨는데 그 믿음이 살짝 체계가 없는 믿음이잖아요. 극복 못할 문제는 없다처럼. 그래서 그런 뭐뭐 하면 된다? 뭐 R은 VD다? 리얼은 비밀드립니다. 이런 식의 믿음으로 이렇게 경영이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경영이 되는 게 한국의 현실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PPT를 통해가지고 아예 믿음이 사실은 아무런 체계가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써 이렇게 설명이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한국의 정신이다. 그리고 저는 트리비아로 딱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보통 롯데 엔터테인먼트 영화 하면은 을에 나오는 게 롯데 맥주입니다. 클라우드. 네. 근데 여기 유심히 보시면은 테라가 나와요. 아, 이게 테라가 나오는데 이거 왜 생각해보니까 왜 테라가 나오지 했다가 보니까 버리는 장면 보고 알았어. 이거 자사 맥주 버리면 안 되잖아. 와 이거 경쟁사 맥주 버려야지 자사 맥주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영화보다 더 무서운데요? 난 이게 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롯데 그거 직원 이제 복지 이런 거랑 이거랑 와 이거 은근히 슬쩍 그 야. 아무래도 이제 배급사가 충성해야죠 이런 거는 감독님이 맞아요. 이런 게 진짜 잔머리가 잘 보이는 거예요 이런 잔머리. 결국에는 경영학에 굴복을 하네요. 그렇죠. 또 손익까지 넘겼어요. 얼마나 이익이야 이거는. 손익도 넘겨주고. 이야. 정말 할 수 있는 건 알고 이제 속편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속편이 아니다. 차기작이 나올 것 같은데 차기작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작품이 나올지. 그리고 저희 또래 나이 또래 작품들이 정말 더 많이 나왔으면 바람이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군들이 될 만한 작품들을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제 그 첫 번째 작품으로서 이제 미야자키 하야 감독의 신작.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벌써 제목부터 내가 오는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사양됐던 영화죠. 그 더킬러도 이제 후보군쯤에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플라워 킬링문까지. 이건 3시간 녹음해야겠다. 이거 2시간 만 했다가는 이거 절대 다 이야기 못한다. 네. 그래서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새 작품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대단히 감사합니다.